기억 투쟁에서 밀리면 비극은 반복된다. 굉장히 강력한 말이죠? 이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이봉수 기자가 던진 아주 중요한 경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이 기사를 바탕으로 과거를 기억한다는 게 왜 그렇게 치열한 싸움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 싸움에서 지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안네 프랑크가 이런 말을 남겼죠. 종이는 인간보다 더 인내심이 강하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사람의 기억은 흐려지고 때론 의지가 꺾이기도 하지만 기록은, 종이는 묵묵히 그 자리에 남아서 진실을 지켜내잖아요. 바로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 기록의 힘과 기억 투쟁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네, 바로 한 소녀의 위대한 기록, 안네 프랑크의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나치의 눈을 피해서 좁디 좁은 다락방에서 써내려간 이 일기, 이건 그냥 한 개인의 일기가 아니었죠. 홀로코스트라는 인류의 거대한 비극을 가장 생생하게 증언하는 목소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 단 하나의 기록이 전 세계적인 희망의 상징이 되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까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요, 만약에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수천, 수만 개의 목소리가 모여서 거대한 하나의 울림을 만들어낸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안내의 개인적인 기록은 집단적 기억이라는 훨씬 더 크고 강력한 개념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그 엄청난 힘을 보여주는 또 다른 위대한 기록을 만나보시죠. 바로 제주 4.3 사건의 기록들입니다. 이봉수 기자는 안내 일기도 물론 너무나 위대하지만 수만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여서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혀낸 이 집단적 기록이야말로 그 규모나 의미 면에서 또 다른 차원의 위대함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물 역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죠. 14,673, 이 숫자가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제주 4.3 아카이브를 이루고 있는 기록 하나하나의 개수인데요. 이건 그냥 문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증언이고 지워지지 않는 상처고 또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인 거죠. 이렇게 수많은 개인의 아픔이 모여서 만들어진 집단 기억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 건지 바로 이 숫자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 14,673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록들일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가 담긴 증언부터 가해의 명백한 증거인 수형인 명부, 그리고 심지어 국가가 공식적으로 펴낸 조사 보고서까지 아주 다층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록들이 흩어져 있던 개인의 고통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기록의 힘을 한순간에 폭발시킨 정말 결정적인 문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1999년 당시 추미애 의원이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찾아낸 제주 4.3 수형인 명부인데요. 여기에는요, 제대로 된 재판 한 번 없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던 2,530명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명단이야말로 거의 5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정의의 문을 열어젖힌 그야말로 마스터키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 덕분에 문을 열고 나온 분들의 숫자, 바로 2,132명입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그 기록 덕분에 재심을 통해서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은 희생자들의 수예요. 기록이라는 것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고 또 뒤틀린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지 이 숫자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요? 자, 그럼 다른 나라들은 이런 어두운 과거를 어떻게 마주하고 있을까요?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이봉수 기자의 분석을 따라서 프랑스와 폴란드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이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은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죠. 먼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의 프랑스입니다. 이 차트를 좀 보세요.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수만 명이나 처벌했는데 특히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진실을 왜곡하고 선동했던 부역신문 900종을 아예 폐간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처벌이 아니에요. 국가를 배신하는 행위, 특히 언론을 통한 배신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아주 명확한 사회적 기준을 세운 거죠. 당시 지도자였던 샤를 드골의 이 말에 그 의도가 정확히 담겨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 안에 배신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과거 청산의 목표가 단순히 누군가를 벌주는 복수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이런 일은 다시는 안 된다는 명확한 역사적 교훈을 남기는 데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번엔 폴란드에서 발견된 위르겐 슈트로프 보고서라는 건데요. 이건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가 뭔지 제대로 보여줍니다. 왼쪽을 보시면 나치 사령관이 자기가 얼마나 유대인들을 잘 학살했는지 자랑하려고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보고서예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바로 그 자랑스러운 기록이 그의 범죄를 입증하는 가장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돼서 그를 처형대로 보냈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쓴 기록이 스스로의 유죄 판결문이 된 정말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다시 한국의 상황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프랑스나 폴란드의 사례와는 좀 다르게 이봉수 기자는 한국의 기억투쟁은 이미 끝난 과거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 싸움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프랑스는 가해자는 물론이고 부역 언론에까지 책임을 물어서 역사의 기준이라는 걸 확실하게 세웠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았고 진실은 종종 왜곡되곤 했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기억투쟁이 왜 이렇게 길고 험난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제주 4.3 평화공원에 가면요. 이렇게 텅 비어있는 비석이 하나 서 있습니다. 이름하여 백비라고 불리죠. 아니 근데 왜 이름이 없을까요? 참 안타깝게도 7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우리 사회가 이 비극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아직 공식적인 이름을 붙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백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오히려 그 침묵으로 한국의 기억투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정말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셈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 기억투쟁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한 사회의 공식적인 역사, 다시 말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을 것인가를 두고 벌이는 보이지 않는 전쟁인 거죠. 이건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권력과 미래 세대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아주 치열한 싸움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기억투쟁에서 지고 과거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과연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그 무서운 연결고리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봉수 기자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들이 이 타임라인처럼 사실상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분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학농민 혁명 당시의 학살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4.3 같은 비극이 일어날 수 있었고 또 4.3의 책임자들이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보도연맹 학살이나 광주의 비극이 반복될 수 있었다는 거죠. 제대로 기억되지 않은 역사는 반드시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을 남긴다는 정말 뼈아픈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이 기억투쟁에서 만약 우리가 패배한다면 그 끝에는 과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르몽드 디플로마틱, 이봉수 기자가 내놓은 답은 아주 명확하고 또 서늘하기까지 합니다. 기억투쟁에서 밀리면 비극은 반복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안네 프랑크의 작은 일기에서부터 제주 4.3의 거대한 기록까지를 살펴보며 확인한 단 하나의 진실입니다. 결국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